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대 윈터 고2 국어 맡은 강사 송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1이랑 고2 둘 다 윈터를 맡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고2에 조금 집중하자 해서 강대 윈터 고2랑 저기 이천에 기숙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강대 기숙 고2 해가지고 고2 전담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은 뭐 요거는 국어를 뭐 빨리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냥 가지고 온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어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탐구에 비해서 국어는 그 현역과 재수한 친구들의 그 점수 차가 큰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어가 수학과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표준 점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국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요거는 사실 앞서서 그 입시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대충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 바로 이제 국어 얘기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수능이 45문제를 80분 동안 풀게 되어 있는데 17문제가 독서, 17문제 문학, 그다음에 이제 11문제를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1주차인 1차시, 2차시에는 기본 독해 틀을 확립할 건데 이때 이 기본 독해 틀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사용하게 될 어떤 사고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뭐 꼬리물기, 극단적인 표현, vs 구도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인지는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 4차시랑 5, 6차시에 뭘 할 거냐면은 사실 배경 지식 없이도 글 읽는 능력만 좋으면 풀 수 있기는 한데 경제라던가 법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받쳐줬을 때 편안한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도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는 받아들이는데 어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고3 가서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온 김에 하자 해서 3, 4차 시에는 경제, 뭐 예를 들면 환율, 그 다음에 뭐 금융상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식을 배우고 그거랑 관련된 지문 해독하는 걸로 할 거고요. 5, 6차 시에는 법으로 가서 민법, 형법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배경 지식이랑 같이 독해하는 거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7차 시, 8차 시에는 이제 최근 기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고3 기출보다 고1, 2 기출로 갈 건데 요 마지막에 7, 8차 시는 고3 기출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고3 기출들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깔끔하게 나눴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상정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모든 문학을 읽을 때 항상 상정태로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상황, 정서, 태도의 줄임말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 없는데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황이 있을 거고 그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화자나 등장인물이 느끼는 정서가 있을 거고요. 그 정서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상정태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현대시, 고전시에서 배우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갈지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속도가 조금 빨랐는데 여기서 이제 속도를 살짝 낮추면은 이제 저랑 수업을 하게 될 아이들한테 제가 맨 처음 수업에 들어가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흔적에 의존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그 비문학이라고 하죠. 독서 공부하는 거를 펴보시면요. 의미 없는 흔적을 남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미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인데 선생님 저는 이 흔적을 남겨야 공부가 잘 돼요. 이런 친구들한테 절대 남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 2등급 후반대에서 그 밑 혹은 나는 분명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급이 도저히 안 나온다 라는 친구들 중에 제가 풀이한 거를 봤을 때 이런 흔적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흔적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어머님들이 아이들 책을 보고서도 내 아이가 혹시 이런 흔적을 하고 있다면 요거는 좀 저는 잘못된 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국어에서 가장 잘못된 독해가 이렇게 끊어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한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아마 독서 지문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요 끊어 있는 거를 어디서 배우냐면 영어에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그 구문 단위로 독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독해할 수 있는 단위로 끊어서 읽는 습관이 국어까지 이어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는 문법적인 거 그다음에 구문 단위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국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끊어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연결되는가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 있는 게 습관이 되는 친구들은 본인의 사고도 끊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 머리에 넣는 정보를 얘 따로 가죠. 그럼 본인이 느끼기에 글을 읽고 왔을 때 본인이 정보량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 정보끼리 연결은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머지 흔적은 신경 안 쓰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흔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끊어 읽는 거. 요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흔적 없이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흔적에 너무 의존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손을 뒤로 하고 눈으로만 읽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시키기도 하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손을 안 쓰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흔적 중에 두 번째가 막혀있는 흔적들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네모, 뭐 이렇게 세모,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막혀있는 흔적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1학년 때는 우리가 내신할 때 비문학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학과 문법으로 범위가 구성이 되고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글을 읽던 습관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때 보통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면 여기다가 네모 쳐, 여기다가 세모, 그리고 뭐 1문단 읽고 1문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단 내용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인 게 사실 이렇게 문단별로 정리하는 거 이거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험장에서 못할 거는 공부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된다 주의이기 때문에 문단별로 정리하는 것도 안 될 뿐더러 요게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비포 용지 비슷한 크기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이 이렇게 나오겠죠. 글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네모치고 세모치는 애들 뭐 하고 있냐면 시험 시간에 자기가 네모치고 싶은 단어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시험 시간에 비효율적인 상황입니까? 사실 흔적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흔적을 이 네모를 다 채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비효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흔적을 남겨야 한다면은 이런 거 대신 이렇게 괄호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막히지 않은 흔적을 남기는 게 시험장에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이제 흔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물론 본인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 선생님 저는 이 경우에 네모를 치고 이 경우에 세모 치는 게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면 고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봤을 때 100명의 아이들 중에 그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쓸데없는 흔적 버리는 거, 잘못된 흔적을 고치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가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기본 독서 도구를 가르칠 때 꼬리물기랑 뭐 vs 구도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뭐인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단입니다. 올해 고1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3월 달에 본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온 건데요. 그 꼬리물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머님들 당연한 게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아예 상관없는 문장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그거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 문장이 나왔죠. 그럼 제가 맨날 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연결고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요거를 끌고 와서 두 번째 문장으로 만들어냈구나를 찾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첫 번째 문장 끝났고요.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하면 잠깐만 이제 봐주시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온전히 같은 단어나 구절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했다는 것은 결국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을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은 결국 기존의 당연시되어 온 인식이 될 거고요. 결국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겹치는 단어는 없지만 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받아준 거죠. 이걸 찾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끊어 읽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르칠 꼬리물기는 문장에서 문장 넘어갈 때 연결되는 고리를 찾는 게 꼬리물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가서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이 아닌 새로운 인식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다음 문장으로 가면은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그럼 결국 저 의문이 얘를 만든 거죠. 그러면 요 한 문단을 읽고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
그리고 얘네와 노란색은 대립구도구나를 보는 게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 흔적 없이도 머리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흔적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장에서 문장을 연결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대립구도를 찾아내는 일. 요게 이제 1, 2주차에 포인트를 둘 거고 요걸 바탕으로 경제랑 법위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런 대립구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평가원을 겁먹지 말고 평가원의 약점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평가원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평가원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오답 시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글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히 주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거기서 절대 오답 시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평가원이 답을 도출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하나를 골라가 아니라 흑백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평가원은 한계가 있다. 절대 애매한 답을 낼 수가 없다. 분명 흑 아니면 백이다. 해서 가능한 10문제 중에 8에서 9문제는 대립구도를 만들면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리물기랑 이렇게 VS구도 잡는 거. 요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게 제재별 필수 개념 익히고 그 개념 바탕으로 이제 지문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환율의 개념도 잘 몰라요. 환율이 올랐다 내려갔다가 뭔지, 환율이 올랐을 때 수입이 많아지는지 수출이 많아지는지, 혹은 경상수지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 바탕으로 가는 게 이제 이번 8번의 수업 동안 진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대시나 고전시를 읽을 때 상정태를 가르칠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 상정태의 포인트는 평가원은 말씀드렸다시피 긍정과 부정, 과거와 현재 이렇게 명확한 대립구도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과거와 현재. 그러면 아이들한테 문제 내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긍정처럼 보이는데 긍정 아니지롱, 혹은 부정처럼 보이는데 부정 아니지롱이 평가원의 항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요 지문을 다지어 그냥 폭설이라는 단어만 볼게요. 그럼 보통 문학에서 폭설이 좋겠을까요? 안 좋겠을까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련과 고난, 추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부정일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대상이 될 테니까. 이게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일상적으로는 긍정이나 부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뒤틀고 있는 작품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런 거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법, 직관적인 판단, 일상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법 위주로 현대시랑 고전시를 독해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저는 어떤 식의 수업은 지향하지 않냐면은, 왜 이런 방학 때 학원들에서 특강 많이 할 때 고전시 몇 개 끝내준다, 뭐 현대시 30개 끝내준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시험 끝날 때마다 뇌 갈아 끼우는 거 아시죠? 이거 시험 한 번 끝날 때마다 애들 리셋, 끝날 때마다 리셋인데, 제가 지금 현대시 30개 40개 해줘봤자 그게 나중에 아이들의 모의고사나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미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을 봐도 너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에 포인트를 맞출 거고요. 근데 혹여 이 아이가 고전시를 너무 못 읽는다, 국어의 기초가 모자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뭐 성적표 제출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수학이랑 탐구로 맞추실 거잖아요. 국어를 못 맞추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너무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특강을 했던 거를 다 인강으로 올려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만약에 저랑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고전시가 너무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추가 인강을 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업 자체는 작품을 해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설을 읽는 법은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아이들이, 어머님들 생각보다 저희가 소설을 보면은 그냥 지문도 있지만 앞부분 줄거리 혹은 중략 부분 줄거리 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날려 읽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메인 내용이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문은 출제자가 쓴 게 아니라 문학이다 보니까 작가가 쓴 걸 긁어오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 줄거리랑 중략 부분 줄거리는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출제자가 쓴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 앞부분 줄거리랑 중략 부분 줄거리를 줬을 때 애들이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김동리의 영마의 인물들을 통해서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보기가 있고 앞부분 줄거리 있습니다. 그럼 애들 보통 앞부분 줄거리 되게 무지성으로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장수 영감의 딸 개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개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보기를 가지고 앞부분 줄거리 왔으면 그 출제자가 이 보기를 써주고 얘를 써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그럼 역마살이 성기에 뭐가 되는 걸까요? 보기 바탕으로 왔을 때 운명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읽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를 정착시키려고 했다. 그럼 역마살인데 정착시키려고 했다는 건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명을 거부하려고 했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결국 개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착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운명을 거부하는 것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얘기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세계와의 조화라고 했으니까 운명을 수용해가는 과정이 나오겠네. 즉 역마살에 따라서 떠돌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나왔을 때 정말 그냥 단어로만 읽으려고 하지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냈는지를 고민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기나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독해하는 거, 이게 소설에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문학은 요 정도 수업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매랑 화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뭐 이제 입시 설명해주시면서 대략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이제 제가 국어 담당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입시를 설명해 주시는 분은 전 과목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국어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화작과 엄매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화작이 공부도 쉽고 난이도도 쉽습니다. 그리고 엄매는 공부량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다 엄매 쪽으로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하위권 친구들이 다 화법과 작문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보통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엄매하는 애들보다 공부도 조금 하고 조금 더 쉽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평가원 입장에서 엄매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고 화작은 공부 못하는 애들만 해 라는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평가원은 처음에 이 선택 과목을 나눴을 때 여기와 여기로 쏠리는 비중이 비슷하기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평균 점수와 여기서 나오는 평균 점수가 비슷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이 격차가 벌어져요. 그럼 평가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엄매 난이도를 낮추던가 화작 난이도를 높여야죠. 근데 엄매 난이도는 낮출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잘한 애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죠. 화작을 높여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갔을 때 화작이 시험장에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오답률 탑10 안에 화작 문제 들어가는 비율과 엄매 들어가는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화작을 선택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화작이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화작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인강만 열어줄 거고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주에 2번 국어가 있는데 한 타임에 1시간만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가 8번 중에 4번밖에 수업을 안 하고 1시간씩이니까 4시간인데 국어에 전부를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가장 필요하고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만 갈 거예요. 그래서 1주차에는 이렇게 제목을 써놓기는 했지만 1주차에 하는 게 어간, 어미, 어근, 접사라고 하는 거를 나누는 걸 배울 거고요. 2주차에 의문의 변동 이거 아이들 1, 2학기에 다 내신으로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신을 위해서만 알고 있지 수능형으로 알 내용들이 따로 있어서 그거 추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주차는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못하는 겁니다.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내신 때 안 한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4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피동은 다루고 있지만 사동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동과 사동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수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관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따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는 제가 이제 올해로 7년차 강사가 됐는데 한 3, 4년차부터 제가 수업했던 강의는 모두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고전시가 특강, 뭐 문법 특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수업 시간마다 과제를 거둘 거예요. 그 과제는 뭐냐면 여기였는 매일 다 다르다라는 게 과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1이랑 고2 수업을 해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강의 평가를 받았을 때 아이들의 가장 큰 요청이 뭐였냐면 사설 문제보다는 자기들이 고2니까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 위주로 풀고 싶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매일 다 다르다는 사설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 평가원이랑 교육청 걸로 준비를 했고요. 말 그대로 매일 하는 주간지여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문학
문학 두 지문, 독서 두 지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매일 풀 수 있게 해놨고요. 뒷부분에는 제가 손필기로 그게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를 한 개 딸려 있고 이게 컬러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답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제 사고 과정을 조금 따라갈 수 있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매주 수업 때 검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마 이 대성 자체에서도 모의고사를 보기는 하겠지만 국어가 힘든 이유는 사실 가장 첫 시험이고 오전에 본다라는 게 크죠. 왜냐면 아이들 머리가 아직 잘 안 끼어 있을 때 보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침에 여기에 와서 자습을 하든 집에서 자습을 하든 실전 모의고사를 보자 해서 모의고사 책이 나갈 거고요. 실제 모의고사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놨고 매주 이렇게 성적표 만들어서 어머님들이랑 학생들한테 이렇게 발송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아이가 너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뭐 평균이 60이나 50을 넘지 못한다 하면 난이도를 하나 내려줄 거고요. 근데 얘가 계속 막 97 나오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 올려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 테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테스트는 수업 때 보는 테스트랑 별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주 2회 수업 중에 2회 다 테스트를 보지는 않고 1회만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요거 외에 별도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국어 시험인데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저랑 조교들이 강의실에서 클리닉 테스트랑 그 질의응답을 받아줄 거예요. 이 테스트는 제가 항상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여기에 와 있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뽕에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적 커트라인을 넘겨서 왔지, 자기 수학이나 과학은 어느 정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국어는 조금 모자라지만 일단 자기가 여기 온 거부터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벌써 뭔가 수능 준비를 막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뽕에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제가 8주 동안 솔직히 말해서 국어적인 능력을 갑자기 막 20짜리를 70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테스트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빵꾸가 이게 아이들이 어떤 약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막 지금 국어 막 모의고사 봐도 4등급 나오고 막 내신 해도 막 4등급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자기 앞에 빵꾸가 많다라는 건 아니까 조심이라도 해요. 아, 내가 이런 거를 못하지, 내가 이런 게 모자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빵꾸가 있지만 본인이 혼자 연습을 할 때는 제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빵꾸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긴장이 된다거나 시간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걷다가 한 번씩 빠집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평소에 똑바로 걸을 때는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실수다. 그러니까 매일 시험 보고 하는 얘기가 뭐 둘이 바꿨었어요. 뭐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봤어요. 뭘 못했어요. 그날 배가 아팠어요. 뭐 늦게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뭐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테스트지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리뷰 테스트인데 반드시 모든 것의 답의 근거를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냥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저거를 꼭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거 답 4번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사고 과정을 보니까 틀렸네. 아, 내가 4번이라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본인의 구멍을 인지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는 테스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저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질문과 답변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사실 이거보다 일찍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말씀을 하느라 바쁘셨겠지만 좀 숨차게 들리셨겠지만 빨리 집에 가시라고 조금 급하게 하긴 했습니다. 혹시 제가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나가서 어차피 개인적으로도 받긴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